증오를 표출하지 않고 참아내는 것은 역절히 다루기에 가장 어려운 측면 중 하나이다. 증오는 내적 대상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강한 분노와 구별된다. 치료자는 환자가 자신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나쁜 내적 대상을 투사적으로 부정한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만일 환자로부터 증오받는 내살물을 치료자가 너무 성급하게 해석을 통해 환자에게 되돌려줄 경우 환자는 그런 해석을 공격이나 학대로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환자가 자신이 증오하는 내사물이 변형된 형태로 되돌아오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게 될 때까지 치료자는 증오의 내사물을 담아내기 위한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기꺼이 수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치료자는 자기만의 한계를 지니고 있기 마련이며 환자가 가하는 특정 형태의 학대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때로는 상당히 치료적일 수도 있다. 치료자가 이 과정에서 생존해내고 환자에게 견고한 대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환자가 가하는 악독한 공격에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증오는 흔히 치료자로 하여금 심사숙고하기보다는 경솔한 행동을 하게 만든다. 분석 작업을 수행하는 자아가 무너질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치료자는 행동에 대한 판타지를 충동적으로 행동화하기보다 숙고하고 담아낼 수 있는 분석적 공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환자만큼 고난을 겪게 될 수도 있다. 치료자는 반동 형성과 전적으로 옳은 부모가 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역전이 증오를 방어하려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방어 전략은 환자의 시기심을 증대시키며 역효과를 낳게 된다. 해석은 일반적으로 치료자가 환자의 증오스러운 측면을 충분히 담아내고 분석적 공간에 대한 감각을 회복할 때까지 유예해야 한다. 좋아요. 이 요약 부분이 우리가 보드라인 환자를 돕는 상담자의 역할을 잘 요약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특히 분노나 증오를 강렬하게 드러내는 환자를 볼 때 우리가 어떤 입장에 있어야 되는가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두 가지 조금 제가 우선 나누죠. 이분은 조금 다 누구나가 공감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 나름대로 헤이트리드와 레이지를 구별을 했죠. 헤이트리드라고 하는 것은 증오는 어떠면 내적 대상을 향한 강렬한 정서이기 때문에 보통의 분노, 레이지하고 구별하고 싶다라고 이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적 대상에게 부착되어 있는 강렬한 부정적인 정서, 나쁜 내적 대상에게 부착되어 있는 강렬한 나쁜 정서를 이분은 헤이트리드, 증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레이지는 그냥 그렇게 내적 대상하고 상관없는 분노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클리어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어가 국어사전이나 영어사전에 있는 그대로 쓰이는 것은 아니에요. 상담자 특히 책을 쓰시는 분들이 가끔은 자기 독창적으로 어떤 언어의 의미를 한정하기도 하고 또 축소하기도 하고 확장하기도 하고 여러 형태로 용어를 자연스럽게 쓰는데 그 용어를 우리가 알아듣는 쪽에서는 어떨 때는 혼선을 가져올 수 있어요. 많은 경우 헤이트리드하고 레이지, 분노나 증오를 같이 쓰고 있는데 이분은 자기 나름대로 헤이트리드는 레이지하고 다르다. 레이지는 그냥 일반적인 분노다. 근데 일반적인 분노라는 게 대상하고 상관없이 분노가 일어나나요? 그런데 이분은 인터널 아브젝트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 내적 대상과 관련되는 부정적인 정서, 이것을 헤이티드라고 이분이 스스로 명명한 거로 보여요. 그래서 정신분석 어떤 글들은 그 저자가 자기가 독자적으로 설정한 용어의 의미를 가지고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레이지, 우리가 화라고 얘기도 하고 분노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때는 증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증오는 내적 대상이 있을 때 증오다. 어쩌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레이지나 이런 것은 프러스트레이션 때문에
어떤 좌절이 있을 때 대상하고 상관없이 상황이 자기 원하는 게 풀리지 않으면 그게 레이지가 일어날 수도 있죠. 근데 꼭 그게 내적 대상하고 상관되는 것은 아닌데 이분은 이 헤이츄리드 증오 자체는 내적 대상과 관련되는 강렬한 부정적인 정서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 의미로 이분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분들 돌보는 경우에 분노나 증오가 있을 때 이걸 컨테인하면서 이거 변형된 형태로 되돌려준다는 비혼의 얘기를 잘 쓰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나오는 부분은 조금 이분 나름대로 독자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은 뭐냐면, 모든 치료자가 자기만의 한계를 지니고 있기 마련이며 환자가 가하는 특정 형태의 학대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을 때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때로는 상당히 치료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마치 모든 학대를 견뎌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저에게는 좀 거북스럽게 들려요. 그러니까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는 학대를 견뎌내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게 미묘하게 저한테는 부정적으로 들려요. 그 견해 자체가. 이게 원문대로 얘기를 한다면 all therapists have their own limits and it may be highly therapeutic for the therapist at times to admit that they have reached a point when they can no longer tolerate certain forms of abuse by the patient. 그러니까 상담자가 이런 자기가 견딜 수 없을 만한 어뷰스를 우리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학대, 환자로부터 학대가 계속 있는데 그 학대를 누구도 어느 지점까지는 견딜 수 있지만 그 이상 가면 견뎌낼 수 없어서 어느 지점이 되면 내가 더 이상은 당신의 학대를 견뎌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 이름 맞긴 한데 내가 봐서는 그 얘기는 굉장히 함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어뷰스를 당하면 안 되는 거란 얘기예요. 제가 봐서는. 어뷰스를 허용하다가 내 인내의 한계에 도달할까지는 어뷰스를 하도록 놓아두었다가 어느 시점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나 손들어서 더 이상 나 어뷰스 하지 마. 하고 사후에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이것은 바람직한 임상가의 태도가 아니라고 봐요.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느냐면, 내담자를 그러니까 우리에게 상담에서는 버벌라이제이션을 하도록 우리가 요청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 뉴라틱한 환자, 신경증 레벨의 환자들은 자유현상을 하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보드라인 환자들이나 사이카틱한 환자들은 자유현상이 잘 되지 않아요. 일정 부분 자유현상이 되긴 하지만 자유현상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을 만큼 이런 그만한 어떤 정신적인 능력이 없다는 얘기. 그 자유현상을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이분들이 자기의 통찰을 잘 설명해내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무엇이든지 버벌라이제이션 하는 것을 요구한다. 보통 언어화하라는 얘기예요. 언어화하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는 행동화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액팅아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액팅아웃과 버벌라이제이션을 어떻게 구별할 거냐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임상에서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버벌라이제이션을 하는 거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한 공격성인데, 그것이 내가 선생님에게 오늘은 많이 화가 났어요 라고 정서 표현을 하는 것하고 나한테 쌍욕을 하는 것은 다르죠. 쌍욕을 하는 것도 버벌라이제이션인가요? 이게 액팅아웃이 일어난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함정인 것 같아요. 제가 슈퍼비전 하면서도 느끼는 게, 어떤 분들은 그것도 버벌라이제이션 하시니까 봐줘야 된다고 하는데 제 견해는 달라요. 언어화의 범주에 드는 것과 행동화를 처음부터 구별하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행동화로 치닫는 내담자의 경우는 행동화를 금지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언어화가 가능해지는 거죠. 행동화가 일어나는 것보다는 바로 만족을 얻는다는 얘기, 세티스팩션이 있다는 얘기예요. 쌍욕을 하는 경우는 공격성이 만족을 얻기 때문에
공격성의 방출이 일어나면서 이거는 쾌감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플레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플레저를 얻는 거지 통찰을 얻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쩌면 정서적으로 수용되면서 과거에 가지지 못했던 좋은 관계를 이렇게 빌드업해 나가는 이런 체험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공격성을 마음껏 발휘함으로써 거기서 만족을 얻는다. 또 하나 어떤 환자들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아주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성적인 얘기들, 자기의 경험이나 또 다른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일반 사람이 들어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내용을 계속 얘기함으로써 오히려 마치 이 상담 세션 안에서 자기의 성적 욕동이 현실적으로 만족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일어나 버려요. 언어화가 일어나면서 이 사람의 판타지 속에서는 어떤 성적 만족을 얻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 드러난다. 그래서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인 욕동이 버벌라이제이션이라는 범주를 벗어나서 직접 만족을 얻는 형태로까지 가는 것은 액팅아웃이라고 저는 분류하고 싶어요. 그래서 언어화만 가능하다는 룰을 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룰을 정하지 않더라도 어떤 이런 바이올레이션이 있는 경우는 이런 것에 대해서 토론을 구분하고 디스커션을 거쳐 이것까지는 허용되지만 나에게 요구를 하거나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서로 협의가 끝나야 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한 경우에서는 거의 마치 자유행위를 거의 공공연하게 하는 모습같이 실제 드러내지 않지만 그런 모습을 상담실에서 드러내는 아주 심한 환자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행동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를 언어로 표현하고 근데 언어뿐만이 아니고 이 사람의 행동까지 같이 따라오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봐서 행동화에 가까울 때는 그걸 금지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을 구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담자들이 사실은 허레스먼트를 굉장히 오랫동안 감당하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인 것으로 느끼는 내가 수련이 덜 돼서 이 사람들을 잘 담아내지 못했다고 오히려 셀프 어택으로 가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버벌라이제이션이지 어떤 액팅아웃이나 액팅인이라고 부르는 행동화 자체는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엄밀하게 구별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임상을 하면서 그걸 알게 돼요. 이분은 여기서 나하고 관계 속에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 자기의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인 욕동으로부터는 쾌감을 얻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 다른 분들이 잘 하지 않는 얘기를 제가 조금 했는데 제 얘기나 오늘 마지막 결론 부분 들으시면서 여러분 느낀 거 좀 남은 시간 갖죠. 교수님 좀 이거 영어가 좀 헷갈려서 그런데 거기 원문에 보면은 아까 읽으셨던 부분 있잖아요. 예. 거기 보면 therapeutic for therapist라고 돼 있는데 이때 for therapist란 말이 그 치료적이라는 말이 그냥 치료자에게 라는 말로 되는 건지 그냥 치료자가 사용하는 그 방법이 치료적이다 이 뜻이 있는 건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채팅에 들어온 거 같이 한번 보죠. Nevertheless, all therapists have their own limits, and it may be highly therapeutic for therapists at times to admit that they have reached a point when they can no longer tolerate certain forms of abuse by the patient. 이게 테라피틱하다는 얘기는 환자에게 치료적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여기 이분 주장은 일정한 형태의 어뷰스들, 그러니까 모든 형태의 어뷰스를 얘기하는 거 이게 다음 이분을 저하고 좀 다른 견해인데 일정한 형태의 환자에 의한 어뷰스를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학대. 일정한 형태의 환자로부터 오는 학대를 더 이상 참아내지 않을 때 어떤
이때 테라피스트가 sometimes it may be highly therapeutic for the therapist가 어떤 경우에는 환자로부터 오는 일정한 형태의 학대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음을 인정하는 것이 테라피스트가 상담자가 그렇게 자기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지점에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치료적일 수 있다. 이때 치료적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가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거라. 환자에게 치료적이라는 얘기죠. 그 테라피틱하다는 것은. 근데 이거 자체가 이분 얘기는 그래요. 결국은 결론은 지나친 어뷰스에 우리가 어뷰스를 허용하지 않고 어떤 한계 설정을 하라는 얘기죠. 그 치료의 세팅을 공고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분하고 조금 달리 이분 얘기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마치 어뷰스가 일정 부분 일어나는 것까지는 허용하다가 자기가 견딜 수 없는 시점에 오면은 그때 얘기해야 되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는 것이 조금 저에게는 적합하지 않게 들린다. 처음부터 그것이 어뷰스의 형태인지 아니면 버벌라이제이션 이건 구별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 욕을 몇 날 며칠 듣다가 난 더 이상 나 한 달 들었는데 더 이상은 못 듣겠다. 그때 욕을 하지 마세요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분들은 어떻게 받아들냐면 자기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요. 허용하다가 못하게 금지를 한다면 근데 그건 룰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처음 허용을 했기 때문에. 근데 치료 세팅으로 처음에 어뷰시브한 비헤비가 나왔을 때 선생님하고 약속해야 될 게 있는데 선생님이 제가 선생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그 선생님의 생각이나 정서를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얼마든지 제가 다 도와드리겠지만 선생님이 무조건 화를 내거나 나한테 직접 욕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행동화가 안 된다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분명하게 룰로 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동의가 있어야만 선생님이 이런 행동화를 하지 않겠다는 동의가 있어야 선생님을 도울 수 있습니다라고 어느 선에서 이 한계 설정이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분이 첫 번째는 그렇게 시작이 룰 세팅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은 형태가 나왔을 때 전번에 선생님하고 얘기했듯이 이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닌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해서 이 사람이 그런 행동화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제어하는 것이 이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이 치료 세팅에서 이미 합의한 룰을 지키는 거다. 말하자면 이 룰을 지킨다고 하는 게 아까 얘기대로 정서적으로 충분하게 수용해 주지만 치료의 세팅을 공고하게 하는 것 자체가 이분들의 심리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라니. 이분이 익숙하지 않은 어떤 초자 혹은 도덕률 이런 것들을 이분이 내부에서 가질 수 있도록 초자가 형성되도록 도와주는 거죠. 심리 기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걸 막무가내로 하도록 허용하는 것 자체를 일정 부분 허용하다가 내가 견딜 수 없어서 이걸 난 더 이상 못 견딜 테니까 더 이상 앞으로 하지 말아주세요.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처음부터 어뷰스인지 버벌라이제이션을 구별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게 제 주장이에요. 제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 강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어차피 이 내용 자체가 애매한 게 그 한계라는 게 한마디만 나와도 나는 더 이상 이건 난 견딜 수 없다 이러면은 말 나오자마자 그만하라고 딱 그래 나는 못 견디겠다. 그런데 그것이 임상적인 훈련이죠. 이분이 어느 지점까지 자기 정서를 표현하는데 어느 지점에 가면 그 한계를 넘어간다는 임상적으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표현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애매하죠. 애매한데 그 부분이 실제로는 이분처럼 생각하는 분이 꽤 있어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수고비전을 하다 보면은 계속 학대를 받으면서 마치 순교자처럼 그냥 학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정서적인 부분인데 이 정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이분들의 힘든 정서를 톨러레이트 하는 것을 우리가 희생이라고 하는데 역전이를 견뎌내는 것하고 이 사람의 실질적인 자기만족을 통한 행동화를 우리가 수용해 주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저는 봐요. 굉장히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이걸 명백히 구별해야만이 내담자를 도울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러니까 이분이 쓴 그 여기서 헤이트리드 증오라는 거를 그때 인용했던 부분은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증오가 일반적인 증오가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그 러빙 헤이트라는 말 헤이트리드인가 그걸 하면서 봤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봤을 때 아예 그 책에서는 대놓고 그냥 여기서 말하는 헤이트리는 그 뭐 진짜 증오 말 그대로 그 어감이 증오하는 그런 뜻이 아니다 하고 좀 다른 정서다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그걸 인용했다는 거는 이분이 쓰는 증오라는 말도 나름대로 어떤 그런 관점에서 레이지랑 구별시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레이지도 투사적으로 일어나는 증오하고 분노하고 구별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쉽지 근데 않죠? 예. 근데 그거를 굳이 헤이츄리랑 레이지를 구별했다는 것은 결국 지난번에 인용했던 그 책의 내용의 관점을 이분도 따른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환자의 학대라는 게 그냥 어뷰즈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러빙 헤이츄리드라는 그쪽 면에서 봤을 때의 학대라는 표현으로 쓴 게 아닐까 싶으면 그거는 결국은 어, 치료사나 양육자가 잘 컨테인 해야 되는 그런 정서라고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써가지고 학대를 용인할 수 없을 때까지 견뎌야 된다라는 말 자체가 그런 게 컨테인하는 그런 역할, 어떤 정서 표현에 대한 실제로는 어뷰즈라고까지 표현할 수는 없는 그런 러빙 헤이트리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걸 컨테인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하여튼 이 표현하고 조금 다른 느낌이 드는 그런데 표현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섬세하게 구별이 돼야 될 부분인데 임상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크리티컬하다고 보여요. 실제 무조건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행동학까지도 그냥 수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꽤 있어 보여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행동학을 허용하는 것은 임상적으로 결코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어쩌면 정신분석의 통찰이죠. 액팅하고 가지고 어떤 통찰에 이를 수는 없는 만족이 계속 일어나 버리면. 우리 김동완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네, 저도 강 목사님하고 비슷하게 음, 담아내기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냥 담아내기 소화하지 못한 채 그냥 마치 약간 참고 가는 태도는 결국 끝에 가서 좀 이걸 뭐 끝에서 인정한다가 되는 게 아니고 사달이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렇죠. 그러니까 쉽잖아요. 제 얘기도 저도 그걸 구별하기 힘들고 누구도 힘들어요. 그냥 약간의 이론상의 얘기이긴 한데 우리 이은숙님은 이걸 어떻게 소화하고 계신지 우리 좀 도와주세요. 저도 잘 소화 못하고 있어요. 음, 이게 성인의 관계에서는 드랍될 가능성이 많이 높고요. 이게 방어들이 많이 진행되면서 이제 안 오죠. 치료 세팅 안으로 들어오지 않죠. 그걸 갖고 다툴 수 있을 만큼만 되면 해볼 만하죠. 근데 이제 이게 아동의 경우는 그래도 좀 해볼 만해요. 아이들은 꼭 데리고 오잖아요, 부모가. 그래요. 시설에서 오는 아이들이나. 그래서 이렇게 정말 증오심과 분노를 내면화되어 있는 그런 내적 대상 관계의 대상이 됐을 때 저는 이유도 모르고 얻어맞거든요. 막 말로 얻어맞고 온갖 꼴을 부리고 그런데 그거를 막 이제 좀 참고 좀 달래가면서 견디다가 저도 그냥 인간이지라 한번 부르륵 하고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갔더니 그 아이가 나는 이러려고 그랬는데 이러면서 근데 그때 느낌이 아 이게 싫은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한판 붙고 뭔가 이제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잘 종결했는데 겉으로는 종결했는데 이게 어쨌든 그 아이가 나쁜 인상을 갖고 가진 않았어요. 음.
참 많은 생각을 했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아이가 알게 모르게 저한테 뿜어내는 저항과 증오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게 모른 척도 했다가 막 이렇게 싸웠는데 어쨌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교수님 사실. 어떻게 했는 게 맞는 쉽지 건지. 않죠. 그러니까 어쩌면 특히 발달 장애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분도 있고 해서 참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데 그 과정 속에서 관계 설정이 참 어려운데 특히 성인 환자들 경우에 자기 만족 추구를 하는 패턴을 가진 분들이 정말 어비시브하게 나오니까 아동들은 미발달이어서 어느 정도 더 이해할 수 있는데 아주 어린 아이들은 아직 그런 부분이 위험하지도 않고 그런데 성인들 경우에는 실제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쪽으로 어떤 심리 상담이나 정신분석 그 시간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나와요. 거기에다가 심각한 경우는 아직 훈련되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내담자 경험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입장에 있는 분들에게는 어쨌든 내담자를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어떤 희생이 있어도 그냥 다 받아주는 형식으로 가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실질적인 학대들이 일어나는 케이스들이 나온다. 그럴 때는 이 상담자를 보호하는 게 굉장히 겁이 나요. 수호와의 입장에서는 상담자가 보호받지 못한 어비스비한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 심한 경우는 당신이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제가 수호비전을 못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요. 그래서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담자들이 우선 자기를 보호하면서 자기를 보호한다는 게 지나치게 어떤 것도 들어주지 않는 자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치료자로서 이분의 버벌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치유적인 도움을 받도록 하는데 희생을 하는 건 좋은데 치유적인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 명백한 액팅아웃까지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자기도 보호해내지 못하고 상대방도 치유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제가 좀 지나친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이은숙님 말씀하신 대로 케이스마다 참 그걸 구별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식별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보드라인 레벨의 환자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이런 위험성들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그렇지만 아직은 분명하지 않은데 어느 지점까지 가보는 건 is okay. 겉으로 보면 어뷰스인 것 같지만 이 사람의 좌절이 너무 많아서 그게 꼭 어뷰스라기보다는 자기를 표현하는 하는 방식인데 아직 거칠게 나오는 정도다라고 이해되는 지점까지는 is okay. 근데 명백한 학대 어뷰스하고 이 사람의 그래티피케이션을 즉각적으로 얻고 싶어하는 이 욕구를 계속 채우는 쪽으로 패턴화되는 걸 방지하자는 게 문제는.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버리면 그 패턴이 강고하게 돼 있어서 치료 세팅에 오면 계속 어떤 행동화만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은 치료 도움이 되지 않는 데서 치료를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때는 서로를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룰 세팅이 어느 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치료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물러서야 된다는 것도 이해해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참아내기만 하면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옴니퍼턴스죠. 자기 전능감이라는 게. 그 우리가 치료자가 전능감에 사로잡히면 굉장히 큰 실패를 가져올 수도 있죠. 그 담아내기라는 것이 실제로 이론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갑자기 그 베드로가 형제가 잘못했을 때 얼마만큼 7번 정도 용서해 줄까 했더니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 진짜 우리가 용서라든지 증오의 감정을 이렇게 삭히기가 쉽진 않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죠.
네, 끊임없이 담아내기라는 거, 컨테인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삶 속에서 안 되더라고요. 안 되죠. 그래서, 야, 이게 이론은 이론인가, 삶 속에 적응이 안 되는 건가. 그러면서 또 갑자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칼 로저스의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우리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게. 그래요. 아주 귀한 성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애쓰는 과정이 누구도 그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따라가는 거지. 내가 무리를 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한계 설정도 계속 어쩌면 여기서 치료의 세팅이라고 하는 게 치료자로서의 세팅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명백하게 이게 한계 설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내담자에게 허용할 수 있는 것과 허용할 수 없는 것을 명백하게 하지 않으면 치료가 안 돼요. 무엇이든 다 해준다고 한다면 이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은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이니까 이분을 계속해서 의존적으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서적으로는 충분하게 담아내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룰이 있는 사회 속에 살아낼 수 있도록 그 룰 범위 내에서 이분이 행동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치료의 과정이에요. 고통스러운 과정에 이 사람들 다 무시하고 싶어요. 그러면 안 오겠다고 다 아우성져요. 그렇지만 정서적으로 포용하는 능력이 있다면 불편한 게 있더라도 이 사람들 올 수 있게 되는 이 과정을 가는 게 그게 어쩌면 예술이에요. 어쩌면 아트죠. 이게 사이언스로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많은 숙련 과정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의 정서적인 컨테이닝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각각 다르겠죠.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결론이 아니라 이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도전을 인식하고 우리가 애쓰는 과정으로 우리 다음 또 챕터로 넘어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요. 그렇게 클리어하게 개념적으로 분류해서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